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ISMS 심사원이 돼야 되는 이유, 심사원이 하는 이유, 심사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ISMS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고 무엇인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ISM에서 심사원이 되면 이제 가서 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인증심사원이라는 건 무엇을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그 ISMS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정보보호관리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운영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그래서 ISMS가 원래 일반 대명사로 정보보안관리체계, 정보보호관리체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ISO나 이런 쪽에서도 이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국내에서 말하는 ISMS, 즉 우리가 주로 다루는 ISMS란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체계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항목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ISMS가 나오게 되는 게 2001년부터 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아시게 된 거는 아마도 여기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ISMS 인증을 통합하고 ISMS 인증을 의무화시키는 때쯤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2013년도 정도이고요. 이때 또 하나 나왔던 게 그 전에 이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정보법, PIPL이라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크게 두 가지로 2013년대는 ISMS 인증을 의무화를 의무 대상을 포함한 ISMS와 2010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PIPL이 이렇게 이 두 개가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이런 인증이 중복되고 과연 관리적인 체계, 이런 분류 등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기관 혹은 받고 싶은 그 수감 기관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걸로 해서 이제 키사 측이나 이제 다른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등등 다른 이런 의무기관이나 이걸 주관하시는 기관들에서 이제 ISMS와 PIMS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서 쭉 넘어오는데 18년도 이후에 아마 그 많이들 들어보시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 산업을 하는 IT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위험과 해킹이나 이런 위험과 해킹이 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키사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자의 그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지금 나온 건데 그 정보통신망법의 특례 조항으로 신설되어서 이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담을 완화시키게 하는 ISMS-P 인증의 특례를 이제 시행을 좀 시작을 하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좀 흐름을 좀 보셨는데요. ISMS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IT의 붐과 함께 정보보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다시 이제 법제화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탄탄한 보안을 좀 더 하기 위해 통합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그 지금 저희의 그 ISMS 하는 그 인증 범위 대상 이외에 그 범위의 밖에 있으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으로 지금 좀 더 제도권 편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금융공문의 정보에 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심사할 대상이 어디인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ISMS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또 뭐 금융거래정보보호법 같은 법들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주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키워드로 좀 보겠는데, 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좀 차이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딱 그 범위가 한정되는 반면에 개인정보는 이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되어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특별법이라고 하고요. 개인정보법을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 두 가지 법 사항들을 같이 준수를 함으로써 우리 ISMS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가상자산 산업자들에 위해서는 이 특정 금융거래소의 보고 및 이용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그 대상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ISMS를 받고 싶은 회사 혹은 이걸 수감하려는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에는 우리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든 것들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딱 정보통신망법의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만 맞추었던 것이 점점 범위를 넓혀서라도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47조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하는 것 자체도 위에처럼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인증을 한다라고 법에 근거가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신청자들이 오는가 했더니 일단 크게 두 가지. 자율 신청자와 의무 대상자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자율 신청자는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이런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기업 기관이 이미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IS 인증 의무 대상자는 그 예전에는 통합된 거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크게 볼 때 ISP, IDC,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대상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조건이요. 그 연 매출액 또는 세입액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에 의한 한국병원 직전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른 학교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전년도에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곳 혹은 정년도 1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자라고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과태료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 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어떠한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별도로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혹은 인증기관에서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 기준에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혹은 인증기관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수준인가. 심사원들은 이거를 같이 확인하고 기관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밑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신청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 추진 체계는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기관이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인증기관, 전체기관 이렇게들 나누어져 있는데요. 심사원들은 심사기관들에서 심사기관이 인증심사의 일정이 이제 확실히 되면은 인터넷진흥원에서 심사원을 모집 요청을 해서 심사팀을 구성합니다. 그 심사원들이 모집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심사팀을 지원을 받고요. 그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사팀을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청기관이 우선 수립 운영하는 정보보호나 개인정보의 관리체계의 인증이 따라서 인증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심사 기간에 발견된 결함사항의 보완 조치 이행 확인 여부 등을 인증 심사 업무 시 수행한다. 심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 기관에서 인증위원회를 통해서 ISMS-P 인증서 발급과 관리들이 수행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심사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뭔지 좀 보면은 정책 및 절차 검토. 수감기관에 갔을 때에 그 회사가 어떠한 정책과 절차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절차들과 조직과 목표가 일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밑에 두 가지. 증빙자료 검토. 로그, 보고서, 교육 기록 등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확인하시는 일들을 할 거고, 인터뷰니 현장 심사,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IT나 개발하시는 분들, 혹은 일반 부서에서도 IT나 이런 정보 보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직의 임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고 관리체계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 기준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을 제시를 해주셔야 인증되는 위에 요구되는 추가 조치도 필요에 의해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ISM에서 심사원이 되고서 혹은 되기 위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우선 ISM에서 심사원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합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는 이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그 심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심사원의 필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혹은 심사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심사를 하고 있을 때 좀 더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안내서는요, T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기준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 인증 및 권한 관리 해갖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메인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각 항목 2.5.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이 내용들이 같은 구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을 보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인증 기준. 이 2.5.1이 갖고 있는 인증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확인 사항. 이 인증 기준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정말 여기 보면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수립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과연 이행은 어떻게 심사원이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밑에 주요 확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뷰나 동일한 관점으로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확인 사항을 항상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보 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의 등록, 변경, 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시는 IT 시스템들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각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정보.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개인정보가 무언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거기서 개인정보의 중요정보, 지문정보, 생체정보, 의료정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정보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의 등록, 변경, 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식적인 절차는 과연 또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증 기준과 이런 주요 확인 사항은 어디서 도출된 것인가 라고 보시면은 관련 법규를 같은 항목에 항상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29조의 안전조치의 의무,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보면 위의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 기준과 주요 확인 사항 관련 법규가 있는 세부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세부 설명은요, 우리가 봤던 주요 확인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2.5.1에는 주요 확인 사항이 3개가 되어 있죠. 이 3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요 확인 사항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가 세부 설명에 오시면 이렇게 네모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에서 이쪽에서 세부 설명에서 보면은 접근 권한, 등록, 변경, 삭제, 해지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계정 발급 및 접근 권한 부여, 변경 승인 시 절차 등을 통한 적절성 검토, 정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말소하는가, 정보 시스템 설치 이후 제조사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 계정, 시험 계정 등을 제거하거나 추측하기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하는가,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의 등록, 변경, 삭제, 해지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증 기준만 봤을 때는 어떤 절차라고 해야 되고 이거를 규정화하고 인식화해야 되는지가 좀 막연한 부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 등록, 변경, 삭제, 해지 절차를 수립 이행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 그러면 가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밑에 항목들입니다. 심사원으로서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의 및 공유 금지. 결국 서버나 시스템 사용 혹은 쇼핑몰에서 관리자 계정이 있는 관리자 페이지 혹은 개인정보 이런 소비자 고객이 물건을 샀을 때의 그 배송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봐야만 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별로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이 사용자 및 취급자의 각각 고유한 사용자 계정,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을 발급받고 공유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계정 발급 접근 권한 분경 시 승인 절차 등을 통한 적절성 검토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인원이 적거나 혹은 이것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 좀 하나 만들어줘. 혹은 저 업무상 그 사이트에 접근해야 되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주세요 라는 식이 아닌 적절한 승인 절차, 이것을 이 담당자가 왜 해야 하며 이것을 이 사람이 써야 되는 게 적절한가, 진짜 이 사람이 업무가 이 업무인가를 그 위에 팀장 혹은 정보 보안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이것을 검토한 후에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그러한 승인 절차가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우리가 말하는 꼭 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전자 내부 기한이 되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부 환경상 메일로 이거를 요청하고
복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그 메일을 관리하는가, 메일이 삭제가 돼서 유지 관리 남지 않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들로도 심사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계정이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근 권한을 즉시 삭제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을 이 기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정보 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자의 기본 계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이고, 그 다음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 판매사, 그 큰 회사들의 아이디, 그 회사명을 그대로 써 있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기 쉬운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한이나 보는 데서는 다 지금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하실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사하시다 보면 우리는 이거를 지우면 시스템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비활성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체들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원들이 보는 정책서나 이런 현황을 보기도 하지만, 안 된다고 여기서 안 하고 있다, 뭐 우린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이제 결함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위험으로 인식을 해서 사내에서 어떻게 다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 등록 변경 삭제 해지 관련된 기록의 유지 관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록이 유지 관리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인증 안내서에는 인증 권한 관리에 대한 인증 기준, 주요 확인 사항 관련 법규 세부 설명,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증거 자료와 결함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무엇을 봐야 될지 혹시 모르겠으면, 혹시 갔을 때 기억이 안 난다든가 급하게 하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것들이고요. 대부분 이런 신청서나 관리 대장, 화면 이런 것들로 많이 본다라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안내서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결함 사례입니다. 우리가 심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심사를 아직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케이스일 때 이게 결함으로 확인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장을 해석하거나 혹은 그 환경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아직 그런 많은 경험이 쌓여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결함 사례로 인해서 이런 항목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떨 때 이게 되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례에 보면은 사례 3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사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계산 권한에 대해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 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네, 구두 요청, 이메일로 처리해서 중요한 건요,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두 요청한 것은 누가 승인했는지 이력이 확인할 수도 없죠. 이메일도 보통 어떤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네, 여기 A라는 사람이 이제 쇼핑몰에 배송을 담당을 합니다. 이 사람이면 볼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 그 고객들의 주소와 연락처 이런 등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됩니다. 이분이 휴가, 출장 혹은 공가로 해서 이 자리를 비웠을 때 B라는 분을 이분 대체로 해라 라고 해서 기존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전과 부의 개념으로 우린 B라는 사람을 이 개인정보 취급자, 어디 사이트에 대한 취급자로 우리는 지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문서들이나 이력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는 역시 결함 사례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례 세 번째는요, 정보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사용자에게 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요,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영업 이벤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시는 이벤트, 마케팅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그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는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의 내용에 따라서 성별 혹은 나이별, 인원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통계들을 알려주는 것들 혹은 이 사람들의 당첨자,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신청한 당첨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한정된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너 그 이벤트 하니까 너 이거 전체 관리자 페이지 다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정말 해야 될 업무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되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계속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 밑에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친숙해지시고 친해지셔야지만 이런 심사를 하실 때 혹은 심사를 보기 위한 시험을 보실 때의 이런 결함 사례 등이나 이런 문서를 보실 때 훨씬 유용하게 빠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2.6 접근 통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네트워크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이 있고요. 주요 확인 사항이 있고 관련 법규가 있는데, 이제 인증 기준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IP 관리, 단말 인증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업무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서 네트워크 분리, 그러니까 DMZ, 서버판, DB존, 개발존 등을 네트워크 존의 접근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되게 좀 포괄적인 문장이죠. 그 중에 지금 주요 확인사항 중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거,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 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의 접근 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옆에 이제 설명을 좀 보면요. 각 영역 간 접근 통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접근 통제 영역을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DMZ, 서버팜, DB존, 운용자 환경, 개발자 환경, 외부자 영역, 그리고 그 외의 기타. 그런 다음에 이 DMZ에서는 어떻게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지, 이 서버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네트워크는 구분하고 인가된 내부 사용자만 허용하도록 접근 통제를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DB존은 이제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가 있는 것과 이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영역이나 다른 영역과 이제 분리하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개발 환경, 외부자 영역 등, 그러니까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외주 용역, 민원실, 교육장 이런 네트워크 분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타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업무망의 경우 업무의 특성,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고 한 거는, 업무망의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수검을 갈 회사가 어떠한 회사이고 어떠한 업무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이 네트워크 대역을 분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대역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의 특성을 보시는 것, 이게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이 네트워크 대역의 분리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을 이 특성을 반영한 접근 통제 기준을 수립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심사를 하시면서 가장 다양한 게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 사용 서비스에 대한 회사들이 주로 아마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IT 기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옛날처럼 옆에 서버 두고 네트워크 뭐 L2, L3 스위치 두고 막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다 이제 그런 물리적인 서버 두지 않고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합니다. 또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거는 IaaS 서버를 쓰고요. 어떤 건 SaaS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이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배경들이 될 수 있는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접근 통제 기준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내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기준, 그 다음에 세세한 주요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옆에 해설이 있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우리의 기술적, IT적인 배경, 이런 이해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증거 자료, 네트워크 구성도 IP 관리 대장, 정보 자산 목록, 방화벽 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험한 사례들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뷰 확인하면서 IDC에 연결한 서버 간 연결 시에 일반 회상을 통해서 데이터 송수신하고 있어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전용망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네, 통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을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문서와 맞지 않는 경우도 결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보호 인증 기준 안내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서가 굉장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라는 교과서처럼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기술력을 요청을 하는지,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그 회사들에 갔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는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하셔서 심사를 준비를 하시면, 심사나 혹은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S 인증 심사원이 갖춰야 될 것, 심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요. 전문적인 정보보안 지식이 필요. 이 전문적이라는 게 가장 최신의 흐름도, 트렌드, 최신의 IT 기술도 필요하지만 정보 보안은 사실 고전적인 것부터 아직 현대적인 것까지 전부 다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밑에 것처럼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가 나타난 이 원인이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에 나온 이 결함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이해들, 그래서 다양한 IT 환경에 대한 지식을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평가 능력을 요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좋고 이건 아니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더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있는 문장 그대로 이런 프로세스를 절차를 하고 여기서 인증 기준에서 요구되는 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면서 일관되게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정말 큰 대기업, 뭐 몇천 명 이상의 큰 기업과 한 2, 300명 수준의 작은 기업의 조직의 특성이 다를 수도 있고요. IT 기업에서도 IT의 가장 선발적인 IT 서비스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큰 회사들, 뭐 이런 데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는 웹사이트에 한 500명 내외의 회원을 가진 소규모 쇼핑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특성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회사에서의 그런 인증 승인에 대한 요즘 문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 좀 고려를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취약점 발견, 이거는 그 IT에 대한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게 IT 인증 심사원이 지금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회사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취약점으로 발견되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 및 규정 준수 확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ISMS에 있는 각각의 항목은 뭐 법규를 근거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규에서, ISM에서 요구되는 법규 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아까 일반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보통신과 상관없어도 그런 부분들에서까지 우리가 인증 범위, 심사 범위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법 같은 적용되는 법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 강령과 공정성, 객관성 유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기밀 정보 보호죠. 이제 심사원들이 가서 보고 들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보 기밀로서 더 이상 어디에 발설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ISMS 인증 심사원 시험 보기도 어렵고 심사원이 되어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이게 정보보안 관리 체계라는 게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이 법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이런 기준 이해와 법률의 이해, 그 다음에 급변하는 비즈니스 문화 및 기술 환경 대응,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이해라는 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원 활동으로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이랑 긍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심사원을 하면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약간 가이드를 드릴 수 있었을 때가 조금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도 큰 회사들은 다 뭐 법무팀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만을 위한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그렇지 않은, 그걸 노력을 하고 싶지만, 심사를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개념을 조금 잘못 잡아주셨던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 저도 제가 뭐 재직했던 회사나 이런 거와 다른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에 맞는 IT 환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이 들었던 거는 역시 이제 공부의 양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금융 쪽으로 들어가실 경우는 금융에 관련된 법들, 그런 규제 사항들도 다 있을 거고요. 각 비즈니스에 별 맞게 이해하는 거, 인터뷰하는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IT 뭐 네트워크가 어떻고, 클래스가 어떻고, 그런 DLP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도 잘 알아듣지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잘 모르시는, 난 IT 몰라요.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인터뷰로 들어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래서 심사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던져야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성에 하시게 된 이유 한번. 심사원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ISMS를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앞서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겠지만 PDCA처럼 하나의 사이클을 돌면서 이 회사의 정보 보안이 처음에는 낮았어도 정보 향상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안에 회사의 보안이라는 게 튼튼해질 수가 있고, 회사의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게 전 보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게 보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할까? 라는 거를 보고, 그런데 좀 궁금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이런 심사원이 잘 맞아서 했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